돈이 있어야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 할 수 있거든요. 건물주의 키우기라는 협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책을 또 냈잖아요.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내 아이 건물주 되기 책을 냈는데 제가 이 책을 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도 정말 돈을 모아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썼는데 아직까지도 그 느낌을 많이 못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랑 똑같이 직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친구는 부동산에 완전히 꽂혔었대요. 그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부동산을 꾸준히 한 결과 5년 뒤에 뭐 직장 들어가고 5년 뒤에 해봤자 뭐 대리 아니면 과장 정도 수준인데 이 친구는 월세로 한 700만 원 이렇게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서야 현타가 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찾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되신 거였죠. 이런 분의 이야기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돈이 있어야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는데 이분이 부동산 투자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다닌 거죠. 찾으러 다녔어요. 막 찾으러 다니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당시 그때 분위기에 지역 중에서 그 역전세가 난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뭐냐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한 푼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분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물건을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이 전세가를 받지 않고 매매가 정도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만큼 월세로 돌린 거예요. 반전세죠, 반전세. 그러니까 이분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 집을 갖다가 반전세로 구매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역전세 현상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도 역시 돈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알아본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모델하우스 가서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10%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 연락처만 적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왔더니 이거 마이너스 피가 떴다.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 근데 딱 그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잔금을 치를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근데도 돈이 없다. 그래도 뭐 마이너스 피어도 어쨌든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전세까지 맞춰주겠다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피가 됐는데 전세가 맞춰지니까 여기도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리를 좀 알고 뛰어들면은 오히려 돈 안 들이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돈이 많지 않은 분인데 돌싱이 되신 그런 여성분이었어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은 그냥 이 전세로 하나 갖고 있고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금으로 어디 뭐 하기도 힘드니까 그 부모님 집으로 합친 거예요. 어머님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합치면서 전세금이 마련이 됐잖아요. 이 전세금 갖고 이분이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까 뭘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랑 같이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을 한 거는 상가를 제가 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상가 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과연 상가도 비싼 상가만 있을 것이냐?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싼 상가도 있어요. 서울에 그것도. 평당 못해도 몇 천에서 이런 게 일반이잖아요. 그게 맞는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상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가장 먼저 딱 상가라 하면 요새 떠오르는 건 커피숍, 빵집 이런 거 생각하나요? 못해도 15평, 10평, 20평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쏙 있어야 되겠죠. 근데 상가는 그것만 있지 않아요? 상가는 2평짜리도 있고 3평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죠. 2평에서 무슨 장사를 하냐? 라는 생각이죠. 장사를 해요. 우리 아마 분명히 이용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라 그래서 창 하나 조그맣게 내고서는 조그만 커피숍을 낸다든지 아니면 와플집을 낸다든지 이분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엔 또 금액이 저렴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들어간 비용이 4,5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50만 원씩 나왔어요. 네. 그런 와플집 하나를 임차인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돌싱인데
자녀 학비는 그걸로 다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세금을 빼서 거기다 투자를 하셨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부동산을 좀 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전세금 빼서 뭐 해요? 새로운 집을 산다거나 맞아요. 그것만 알아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을 투자를 해서 그 집이 올라주면 좋은데 오를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버는데 그럼 몇 천만 원, 1억 이하짜리 투자해봤자 돈 안 돼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오히려 나한테 다달이 월세 나오는 구조가 낫겠죠. 맞아요. 근데 상가는 시세도 오릅니다, 또. 우와. 왜? 평당가에 땅값도 올라가니까. 오. 다른 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분 이제 거의 60 가까이 되면서 정년을 바라본 분이었단 말이에요. 정년 바라본 분들이 정년 퇴직 갖고 제일 많이 하는 거 뭘까요, 보통? 치킨집? 그렇죠. 맞아요. 치킨집 제일 먼저 알아봐요. 치킨집 제일 먼저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꼭 치킨집을 내기까지도 하죠. 자기 그 노후 연금으로도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데 왜 그 금액이 치킨집 하나 차리는 것도 몇 억 들어가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치킨집을 내시는 게 아니라 치킨집을 임차를 주는 상가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내가 그 상가할 돈이 어디 있겠느냐, 비싸지 않느냐. 물론 서울의 주요 장소를 생각하면 그러는데 거기가 아니라 치킨집은 동네마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치킨집이 서울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지방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방 멀리 가지 말자고요. 경기도만 보자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신도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오히려 치킨은 직접 가서 먹는다, 배달해서 먹는다. 배달해서 먹는다. 오히려 마케팅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치킨집 특화된 장소라고 오히려 소문을 내고 공인중개사한테 그걸 물건을 내놓으면은 치킨 하시는 임차인을 맞추는 게 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평수로 레버리지로 해서 계약을 하게 해드렸고 그분이 거기다 오히려 치킨집을 본인이 낸 게 아니라 치킨집이 들어오게 해가지고서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거기 임대로 들어오신 분도 퇴직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퇴직해서 집주인, 상가 주인이고 한 분은 상가 주인이고 근데 고생은 누가 진짜 많이 할까요? 이분은 그냥 다달이 계속 월세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열심히 치킨을 만들고 계세요. 이거 생각의 차이예요. 진짜 생각의 차이예요. 안 해본 영역이니까 두려워서 한데 근데 치킨도 마찬가지잖아요. 치킨 해봤냐는 거죠. 그렇죠. 치킨 안 해봤거든요. 차라리 안 해본 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내 몸 편한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차이. 경상도 출신 여성분인데 이제 한 고등학교까지 그 지방에 있다가 경상도에 있다가 이제 대학교 때 서울로 넘어왔는데 이분이 집을 장만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서 메뚜기 뛰어가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미래가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내 집은 조금씩 늘려가는데 정작 내가 이 돈을 언제 회수를 하느냐. 얘는 퀘스천 마크가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내 집을 늘려가면서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이걸 종잣돈 삼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언제 나한테 수익화하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답을 못 내려요. 근데 딱 한 번만 내가 요거 틀을 한 번만 바꾸는 그 피벗점, 그 포인트가 한 번만 생기면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다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있는 그 집이 뭐 자가이거나 전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만 그 돈을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돌려요? 그 돈으로 아파트를 갖다가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는데 조금 저렴한 금액의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사고 그거를 월세로 놔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월세 금액 이하로 내가 월세로 딴 데 들어가 살면 돼요. 내가 만약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월세 받고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의 월세는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 뭐예요? 내가 사는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나는 집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집값도 올라가지만 월세 금액도 올라간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나는 굉장히 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돈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구조만 바꿔도 부자가 되는 속도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거랑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꼭 좋은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차 못해도 다 한 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억을 투자해서 월 30만 원 벌 수 있는 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30만 원이나 50만 원, 70만 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1억 투자해서 그런 물건을 갖다가 하나 투자를 하고 그 돈에다가 내가 조금 더 보태서 그 좋은 차 렌탈비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 그렇겠네요. 그 렌탈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내가 차를 사도 오래되면은 결국엔 폐차하고 바꾸게 되잖아요. 뭐 보통은 48개월, 뭐 60개월 이 정도 하면 4년, 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바꾸던가 아니면 좀 길게 타시는 분은 뭐 10년까지도 가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그 차는 결국엔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1억 주고 샀으면은 5년 뒤에 과연 그게 절반도 안 되죠. 반의 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10년 뒤면 더 말할 것도 없겠고. 근데 내가 여기 사는 수익형은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얘가 10년 돼서 폐차가 돼도 얘는 살아있다. 이 구조는 내가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있어요. 제가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한방 투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불려나가라. 계속 불려나가고 그걸로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